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3년 정도 지났네요. 저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부자는 아니지만 여유로운 가정 환경에서 딱히 부족함 없이 자랐고 공부도 곧잘 했어요. 외모도 어디 가서 준수하다는 소리를 듣는 편 정도는 되었고요. 그래서 딱히 인생에서 뭔가를 간절히 바랐던 적이 없었습니다.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직장 생활이 맞지 않아 함께 직장을 다니던 동료들과 창업했던 일도 꽤 잘 풀려서 엄청나진 않지만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훨씬 많이 벌면서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만나게 된 지인의 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제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제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여러 번 고백해도 받아주지 않아서 제가 무려 3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루어냈죠.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아직도 가끔 당신이랑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게 현실인가 싶다니까. 당신 어디 가서 자꾸 그러면 팔불출이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욕한다니까.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 듣는 사람이 채통도 좀 지키고 그래야지. 다들 애처가라고 칭찬만 하던데? 뒤에서는 욕하니까 적당히 좀 해요. 알겠죠? 알았어.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들이 보면 각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너네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그러니까요, 어머님. 이 사람한테 한 소리 좀 하세요. 둘이 조금만 더 재밌게 살다가요. 그래서 아이도 밀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연애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프로포즈를 했으니까요. 빨리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 내 옆에 둬야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강했거든요. 내가 낳았지만, 아휴, 저 팔불출 어떡하면 좋니? 거봐. 당신 밖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하하하, 보기 좋구만. 왜들 그래? 아휴, 꼴 보기 싫어. 아버지, 저게 보기 좋아요? 내 동생이지만 진짜 꼴값이다 너. 나는 부럽기만 한데? 형의 몸소리에 형수님이 부러운 듯 말했어요. 어머님, 어쩜 형제가 이렇게 달라요? 도련님은 이렇게 애처가인데 이 사람은 정말 무뚝뚝하다니까요. 너희 시아버지를 닮아서 그래. 안 좋은 건 다 나 닮았다지. 그런 저에게는 형과 여동생이 있었어요. 2살 터울의 형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라는 곳에 법대를 나와 현재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형수님도 마찬가지이고요. 두 사람은 학교 때부터 연애해온 사이였습니다. 연애할 때도 저랬어요, 형은? 말해 뭐예요? 도련님 반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네. 그 말에 형이 피식 웃더군요. 쟤랑 나는 어렸을 때부터 완전 달랐어. 맞아요. 형이랑 저는 원래 진짜 딴판이었어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 둘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저희 형제는 참 많이 달랐지만 그래도 사이는 정말 좋았어요. 주변에서 보면 형제들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큰다고들 하는데 저와 제 형은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티격태격한 적은 있지만 말입니다. 내가 늘 봐주는 거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내가 봐주는 건지 형이 봐주는 건지 딱 봐도 나잖아. 키도 덩치도 형보다 제가 훨씬 컸거든요. 말로 싸우면 내가 이겨. 헐, 나는 말로 안 싸우는데? 어쭈? 우리 가족은 참 사이가 좋았어요. 다들 성격들이 좋고 모난 곳이 없어서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들 죽이 잘 맞았거든요. 이런 집안 분위기에 아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아내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외동딸이라 이런 가족들끼리 어울리고 이런 거
너무 부러웠거든요. 나는 언니처럼 외동딸이 부러웠는데 오빠들이라고 여동생 예뻐하고 이런 거 저희 집 이야기랑 거리가 멀거든요. 야, 내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그러면 섭섭하다. 여동생도 저와 2살 터울이었습니다. 여동생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지금 사귀는 남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면 늘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무슨 소개야 소개는.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왜 만나? 모든 연애의 목적이 결혼일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나는 비혼주의자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던 여동생에게 제가 이렇게 말해준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결혼은 해. 나 봐라. 얼마나 행복하니. 그건 언니 생각도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여동생의 말에 제가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자기, 행복하지? 그렇지? 엄청 행복하지. 고봐. 우와.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꿈 같은 행복했던 지난날이네요. 이제는 다시는 절대로 저때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만 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의뢰 그렇듯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출퇴근 시간이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당연히 더 바빴습니다. 평일 주말할 거 없이 말이죠. 그래서 신혼 초기부터 아내가 혼자 있는 일이 잦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좋다고 매달려서 결혼하자 해놓고 이렇게 외롭게 둬서 미안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잘 살자고 고생하는 건데 괜찮아. 정말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났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나는 친구마다 너는 어쩜 그렇게 장가도 잘 갔냐, 복 받았다는 소리를 늘 들었고 그럴 때면 어깨가 으쓱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내는 형네 가족들 그리고 여동생들과도 친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한 동네에 붙어 살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이렇게 한 집, 형네 집, 우리 집 이렇게 3집이 말이죠. 걸어서 다 2, 30분 내외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형수님과 아내, 여동생이 참 친했어요. 남들이 보면 신기하다고 할 만한 관계이지만 그 3사람은 밥을 같이 먹으러 가거나 영화를 같이 보러 가거나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여자들끼리 친하니까 가족들 모임도 자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말입니다. 나 오늘 우연히 너희 형이랑 재수 씨 같이 있는 거 봤어. 그래? 어디서? 오늘 간 거래처 주변 커피숍에서. 아, 거기 형네 사무소 있는 동네지 참. 제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자 친구가 갸웃하며 묻더군요. 보통 무슨 일로 만났는지 궁금해하는 게 순서 아니냐? 우리 가족은 원래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만나. 형이랑 재수 씨랑? 뭐, 할 말이 있었겠지. 어휴, 그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냐? 그런가? 다 물어봐. 이상하다고 할걸? 그래서 한 번은 지인들에게 다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들 말하더군요. 뭐, 중요한 가족 관련 이야기할 때는 만날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형이랑 재수 씨 단둘이 만나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지 않아요? 보통은 엄청 어색한 관계긴 하지. 나만 해도 재수 씨랑 둘이 커피 한잔 하라고 하면 1분도 채 대화도 못하고 정적만 흐를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워낙 친했고 또 서로들 격이 없었으니까요. 뭐 아내가 주변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아주버님께 차 한 잔 사달라고 연락한 정도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지나가듯 물었습니다. 오늘 형 만났어? 제 물음에 아내가 살짝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한 일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에 순수하게 놀랐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곧 아내의 표정도 평온을 찾았고 말이죠.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거기가 아주버님 사무소 있는 곳이라는 게 생각나서 연락드렸었지. 커피나 한 잔 사달라고.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아, 우석이가 거래처 갔다가 당신이랑 형 봤다길래. 아, 그랬구나. 아내도 그냥 그러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더욱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 가족이 이상하긴 한가 봐. 어느 날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왜? 전에 오빠가 해준 이야기 있잖아. 큰 오빠랑 둘째 언니랑 밖에서 차 마신 거 사람들이 신기했다는 이야기. 어, 그거 내 주위에 이야기했더니 다들 신기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신기한 이야기인가? 근데 그 사람들은 나랑 언니들이랑 친한 것도 신기해. 올케들이랑 어떻게 그렇게 친구 같냐고. 확실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긴 하더군요. 그제야 그런 생각이 살짝 스치듯 들긴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형수님과 사이가 좋아도 밖에서 둘이 차를 마시는 일은 없었다는 생각 말이죠. 굳이 둘이 만나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스쳐 지나갔을 뿐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나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여행 좀 다녀와도 돼? 아유, 되지. 근데 어디? 제주도. 이야, 당신 제주도 가고 싶어 했잖아. 내가 같이 못 가서 진짜 미안해 했는데 당신 친구들이 나 대신 가주네. 내가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야겠어.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정말 고마워서 그래. 내가 당신 여행 갈 때 카드 줄 테니까 그걸로 친구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기분 내고 와. 이런 남편 뒀다고 자랑이라도 해야지. 돈 잘 벌고 바쁜 남편 뒀다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써먹어? 그럴까? 고마워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볼에 뽀뽀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오는 게 그 전에는 매번 그렇게 살았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새 아무도 없는 집이 굉장히 넓고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잘 놀고 있나? 전화나 한번 해볼까?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고 있어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혼자 둬서 외로웠을 아내에게 더 신나게 재밌게 놀고 오라고 장문의 문자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직원 하나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발주를 잘못 들어와서 그 뒤처리를 하느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와 해결해야 할 일이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바쁘게 뛰어다니던 때였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에 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업무용 휴대폰과 개인용 휴대폰 2개를 썼거든요. 평소라면 이렇게 바쁠 때 보통 전화를 받지 않는데 그날은 왜인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2번 정도 울렸을 때 휴대폰을 꺼내 발신자를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에 지역번호 같은 게 쓰여 있어서 스팸이거나 광고 전화일 줄 알고 받지 않으려 다시 핸드폰을 넣으려던 때 그냥 느낌에 어딘가 이상해서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은지 씨 보호자 되시나요? 이은지, 제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보통은 전화가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누구 보호자냐고 묻는 전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어딘가 싸한 기분이 들었나 봐요. 손끝이 살짝 떨렸던 것도 같아요. 아, 여기는 제주병원입니다. 이은지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저희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남편분 맞으시죠? 그때부터 손이 말도 안 되게 덜덜 뛰었던 것 같네요. 휴대폰을 제대로 쥐고 있는 것도 힘들게 느껴졌던 것 같으니까요.
이은지 씨 보호자분? 제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휴대폰 너머로 한 번 더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은지 씨 보호자분. 아직도 그렇게 말하던 사람의 목소리와 억양을 잊지 못해요. 아내는 괜찮나요? 제 질문에 이번에는 상대방이 잠시 말이 없더군요.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내는 어떤가요? 괜찮죠? 병원으로 오셨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신 채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네? 뭐라고요? 정말로 순간 잘못 들었다고,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정말이지 차가움 그 자체였어요. 이은지 씨는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비행기를 어떻게 예약했고 어떻게 공항으로 갔는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택시를 불러 타고 공항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도 제주도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라는 말만 반복하며 멍하니 울며 공항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여전히 현실 감각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륙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올 때쯤 이번에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도 없어서 받지 말까도 했지만 또 어딘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평소라면 어머니도 제 떨리는 목소리와 평소 같지 않은 말투에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겠지만 이번에는 어머님도 정말 저처럼 경황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경환아, 이를 어쩌냐? 어머니가 제 거의 반쯤 우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경수가 지금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단다. 그 순간 정말이지 이보다 더 멍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꿈 같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사실은 꿈이 아닐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 하는 의심이 피어나왔습니다. 경환아, 저 지금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아니에요. 가서 연락드릴게요. 지금 비행기 떠요. 아이고, 너한테도 연락이 갔나 보구나. 그래, 도착하자마자 바로 형 상태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 알겠지? 나랑 네 아빠도 바로 갈 건데 지금 비행기가 없대서. 네, 바로 연락드릴게요. 일단은 제 연락 기다리면서 서울에 계세요. 일단은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안에서 피어난 이 의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시라고 할 작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보다 먼저 아내를 봐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왜 형도 제주도에 있었지 하는 생각과 형은 괜찮은지에 대한 걱정들로 머릿속이 정말 너무 복잡했어요. 마치 1년 같았던 1시간이 지나고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뛰듯 나가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서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날 응급실 앞에 도착해서 병원 안으로 들어서기까지도 기억이 선명하게 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하루 자체가 꿈처럼 희미하기도 하고 아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 아내의 이름을 대니 어디론가 저를 안내해 주더군요. 안내받은 곳의 팻말을 확인하고서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은 바로 영안실이었거든요. 차가운 영안실로 들어가 천으로 둘러싸인 아내의 몸을 본 순간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건 아내가 맞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해 라는 말만 속으로 반복하며 병원 직원분인지 경찰인지 모를 사람이
아내의 얼굴을 덮었던 천을 들어올리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장면이 마치 슬로우 모션이 걸린 듯 천천히 보였습니다. 아내분 맞으세요?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정말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그렇게도 울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제 그런 반응을 보고 경찰은 아내가 맞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에 병원 관계자가 들어와 저를 부축하고 영안실 바로 밖에 있는 의자에 앉혀주고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묻는 모든 과정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인 듯 현실감 없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승자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박경환님과도 아시는 사이세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형과 아내가 한 차에 타고 있었구나. 두 사람이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왔구나 하고 말이죠. 이 엄청난 현실과 사실들의 뇌가 터져나갈 것 같았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네, 박경환 씨 동생입니다. 형은 괜찮나요? 동생이라는 제 말에 병원 관계자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는 형의 상태를 말해줬습니다. 지금 박경환 씨는 전화로 보호자께 동의 구한 뒤에 응급수술 진행 중이시고요. 상당히 위독하신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장담은 못 드리는 상태입니다. 그 말 자체도 어떤 드라마 속의 대사를 듣는 듯 현실감이 없었어요. 병원 관계자의 도움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빈소가 마련되길 기다리면서 수술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실에서 의사 한 명이 나와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박경환 씨 보호자분 되시죠? 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을 듯 하지만 워낙 출혈이 심했고 사고가 컸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오는 걸 봐야 할 것 같아요. 후유증은 당연히 남을 테지만 지금은 우선 의식을 찾는 게 먼저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다행이다, 아니다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더군요. 그냥 계속 멍한 상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안 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 형은.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대요. 그런데 많이 다쳐서 의식이 돌아오는 걸 봐야 후유증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남을지 알 수 있다네요.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고생이 많았다. 비행기가 다 예약이 차 있어서 내일 오전 비행기로 네 동생이랑 형수랑 다 같이 내려갈 거니까 그때까지 네가 형 옆을 좀 지키고 있어라. 네. 어차피 내려오시면 알게 될 일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수술실 앞을 떠나 마련된 빈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아직 영정사진도 없는 그 빈소를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 아내가 형과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을 미워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게 된 이 모든 상황이 정말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에게 전화해 아내가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뿐인 외동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사람을 원망할 힘마저도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 한숨 자지 못했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병원 앞에 도착했다는 여동생의 전화가 올 때까지 뭔가를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한 채 가만히 빈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있다고 여동생에게 이야기하고 여동생이 찾아와 이게 무슨 일인지 사태 파악하고 여동생이 주저앉아서 이 상황을 울며 받아들이고 자신이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는지 벌떡 일어나 상황 정리를 했어요. 아마 여동생이 없었다면 그때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있을지 까마득합니다. 빈소에 앉아있는 저를 보러 부모님이 내려오셨을 때는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태였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여동생이 처음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을 때는 두 분이 다 믿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절대 아니라고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우시는 어머니께 동생이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엄마가 지금 작은 오빠보다 더 힘들겠어? 정신 차려, 엄마.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서야 멍한 듯 눈물만 흘리며 현실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빈소에 가만히 앉아있는 저에게 부모님은 그 어떤 말도 걸지 못하고 멀찌감치서 안절부절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저도 괜찮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가며 달래드렸겠지만 저는 그럴 정신도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하나도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은지야, 은지야, 이게 무슨 일이냐. 거의 반쯤은 쓰러져서 장인어른이 부축한 상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를 붙잡고 우시기 시작했어요. 박서봐,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우리 은지가 맞아? 진짜 우리 은지야? 제발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번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을 잃으셨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넋이 나간 얼굴로 장모님의 그 물음에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확인해 보세요. 장모님은 보시지 않은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큰 사고로 인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던 아내의 시신을 떠올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아마 제가 한 말의 뜻을 알아들으신 거겠죠.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우리 은지 봐야지. 내가 봐야 알아보지. 우리 은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 여러 사람이 봐야지. 아니었으면, 저 뒤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 딸이 아니었으면 하는 장모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슬픈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엄청난 충격 때문에 고통스럽기만 했었거든요. 아니요. 장모님, 보지 마세요. 은지 예쁜 모습만 기억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의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나려는 장모님의 팔을 잡아 앉히고는 장인어른을 쳐다봤어요. 장인어른이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며 장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면 나도 한눈에 알아봐. 그니까 당신은 여기에 있어. 여보. 박서방이랑 여기 있어. 그리고선 장인어른은 아내의 시신을 확인하러 가셨습니다. 그런 장인어른을 허망한 얼굴로 보고 있던 장모님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선 말했어요. 여행 간다던 애가 왜 이러고 나타나, 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진실을 알려줘야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하나도 판단이 서질 않아 입을 채 떼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장모님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이 사람아, 말을 해봐, 말을. 친구 누구라? 우리 애가 운전하지는 않았을 테고. 누가? 그게... 제가 말을 하려던 그때 장인어른이 사라진 곳에서 마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확인하신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장인어른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장모님은 죽은 사람이 아내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서섰을 겁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없었어요. 자네는 뭐 했나? 어? 우리 애가 남편이랑 가고 싶다던 제주도를 바쁜 남편과 못 오고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놀러 올 만큼 왜 그렇게 외롭게 뒀어? 진정으로 탓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슬프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탓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때리는 대로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걸 보기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바람난 며느리가 제주도에서 불륜 상대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건데 그걸 모두 아는 아들이 저렇게 속절없이 가만히 앉아서 싫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말입니다. 사돈, 그게 아니고. 엄마, 나서지 마. 엄마, 지금 우리가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여동생이 막아 세웠습니다. 그 불륜 상대가 자기 큰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셨겠죠. 부모님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어요. 며느리의 죽음에 슬퍼할 수도, 그리고 싫은 소리를 듣고 있는 작은 아들의 편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싶었지만 하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하나는 또 생사를 헤매다 이제 막 수술실에서 나왔으니 말입니다. 장례 지도자가 장모님의 휴대폰에서 아내의 사진을 받아갔고 영정사진이 준비되는 동안 다들 멍하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오열했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능하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모르셨으면 했습니다. 그 편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마지막 가는 딸의 모습 좋게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더군요. 이은지 씨 부모님 되시나요? 경찰이 찾아와 교통사고의 원인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는 말과 동승자를 얘기했어요. 저의 형의 이름을 모르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동승자의 이름이 남자인 것에 많이 놀란 듯 하셨습니다. 동승자가 남자라고요? 네. 현재 그분은 수술 후 회복실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과속이나 기타 과실은 CCTV 확인했는데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차바퀴가 미끄러진 게 영상에 찍혔어요. 경찰의 뒷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장인어른이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동승자는 한 명뿐인가요? 네, 묵었던 숙소와 같이 갔던 식당들 다 확인했는데 2명이었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를 한번 바라보시더군요. 아마 두 분 다 같은 생각을 하신 거겠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황급히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는 듯 경찰을 향해서 인사했어요. 경찰은 인사를 받고 돌아나가려다 저희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경찰은 아직 정확한 관계 파악이 안 된 듯 보였어요. 남편의 형과 동생의 아내가 불륜 관계로 제주도에 여행을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것 말입니다. 여기 동승자분 부모님 와 계시네요. 그 경찰의 말에 빈소 안에 있던 모두가 굳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찬물을 뿌린 듯 싸한 기운만이 맴돌았어요. 네? 그 차가운 정적을 먼저 깬 건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습니다. 여기 동승자분 부모님, 동생분도 계시네요. 제 여동생을 보고 마치 확인사살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번 꾸벅하더니 나가더군요. 다시 한번 무섭기까지 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다면 짧은 찰나의 공기와 분위기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 그게 대체 이게 무슨? 그리고 곧 모든 상황 파악이 끝난 듯 했어요. 누굴 탓할 수도 또 마음껏 슬퍼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더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미웠어요. 마음껏 미워할 수 없어 더 미웠습니다. 자네,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지. 들이닥치는 손님들을 만나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장인어른이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래서 따라 나갔습니다. 미안하네.
둘이 남자 장인어른은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먼저 사과부터 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그런 장인어른의 어깨를 얼른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도 지금 정신이 아니실 텐데요. 자네만큼 정신이 없겠나? 하루아침에 친형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아내를 잃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 친형이 누워있는 이 상황은 그 누가 봐도 엄청난 상황이긴 했습니다. 자네에겐 정말 면목이 없지만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나? 네, 말씀하세요. 언젠가 소문이 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그래도 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줬으면 하네. 은지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이가 마지막 가는 길에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을 한 번만 이해해줬으면 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만약 경찰이 와서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그냥 아내가 친구와 여행을 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고맙다는 듯 제 어깨를 한번 꾹 잡고는 조용히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이후에 어색한 인사만 한번 나뉜 뒤 그대로 형에게 가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걱정돼서 내려오고 싶어 하셨지만 여동생이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간간히 여동생만 잠깐씩 내려와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은 조용히 진행됐어요. 그리고 화장한 아내의 유골은 장모님이 안고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박서봐, 미안하고 고맙네. 조만간 내가 집으로 짐 정리를 한번 하러 갈 건데 그때까지 애 짐 치우지 말고 도줄 수 있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형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들이닥친 현실과 아내를 잃었다는 절망적인 사실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물론 충격적이고 화도 나긴 했지만 그건 미처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는 게 더 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형이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엄청난 화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형을 예전처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사이좋은 형제가 될 수 없고 다시는 그 전과 같이 지낼 수도 없다는 것을요. 들어올래? 병실 앞에 서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저를 보며 어머니가 그렇게 물으시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그대로 병원을 나왔어요. 형의 얼굴을 볼 생각도 또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친 거나 다름없죠. 그대로 서울로 올라와 이제 다시는 먼저 불이 켜질 리 없는 아내와 저희 집이었던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5일 동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던 잠을 몰아서 자듯 죽은 듯이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배를 누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오늘이 며칠인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누군가가 시끄럽게 두드리는 현관문을 열어보니 여동생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 안 받고 뭐 했어? 여동생이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더군요. 여동생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느라. 휴대폰은 왜 꺼져 있는데? 5일 동안 한 번도 충전을 안 시켰거든. 묻지는 않았지만 여동생은 제가 잘못된 생각이라도 할까봐 걱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상황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상황이긴 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고 있던 동생이 손을 풀고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밥은? 생각 없어. 오빠 며칠 동안 거의 못 먹었잖아. 먹기 싫어도 먹어. 얼굴 못 봐주겠어. 죽 먹어, 죽.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죽을 시키는 듯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이번에도 여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이죠. 큰오빠가 작은 오빠 찾았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내가 전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무 미안하대. 뭐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대. 내가 미친 새끼라고 해줬어. 그래. 큰언니도 다 알았어. 그래서 잠깐 얼굴만 보고 다시 서울 올라왔고 아마 이혼하게 되겠지. 여동생의 말에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습니다. 저도 저지만 형수님도 엄청나게 충격받으셨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어요. 큰오빠는 당분간은 안 볼 거지. 글쎄. 제 말에 여동생은 가만히 저를 보더군요. 제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평생 못 보지 않을까. 제 말에 여동생은 다시 눈물이 나오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여동생도 저도 그제야 우리가 진짜 잃게 된 게 뭔지 제대로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화목하고 사이좋은 가족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또 흘렀어요. 저는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부러 더 그랬어요. 살기 위해 그래야만 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잡생각이 났고 그러면 정말 죽고 싶어졌거든요. 하루 걸러 하루 어머니와 여동생이 번갈아가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만 오셔도 된다고 했지만 두 사람 다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 그냥 뒀습니다. 오늘은 오지 마.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동생이 묻더군요. 왜? 장모님이 오셔서 그 사람 짐 챙겨가신대. 알겠어. 엄마한테도 이야기할게. 장모님은 그날 집에 오셔서 아내의 물건들을 다 챙겨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잃은 마음이 어떨까 싶은 마음에 그냥 괜찮으니 더 이상 미안한 마음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의 물건이 다 빠진 집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더 있으면 더 생각만 날 테니까요. 여동생에게 이야기에 집을 내놓고 새로 살 곳을 알아보고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 집보다는 조금 덜 휑한 느낌이 들어서요. 퇴원을 한 형은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형수님에게 이혼 서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양육권과 원하는 만큼의 재산 분할을 모두 해줬다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야만 했고 말입니다. 아직 몸이 조금 불편해 재활해야 할 단계이지만 아버지가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아 형은 혼자 모든 걸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반찬 같은 걸 해다 주신다고는 하는데 그마저도 동생이나 아버지 몰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기도 잘 모른다고 동생이 말해주더군요. 놀랍고 무서울이 많지 아무 감정이 안 들더군요. 형이란 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걱정이 되지도 않고 안타깝다, 화가 난다 이런 감정조차 들지 않았어요. 마치 남 이야기를 듣는 듯 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끊어냈구나. 형은 나에게 이제 가족이 아니라 진짜 정말 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쯤 형이 한번 찾아왔었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이사했다는 저희 집을 어머니께 물어봐 온 겁니다. 한쪽 발이 살짝 불편한 듯 쩔뚝이는 형을 무신경한 눈으로 바라보다 근처 카페로 안내했어요. 집으로는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있던 형이 꺼낸 첫 마디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미안하다. 대답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 말 말고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말 안 해도 돼. 제 말에 형이 가만히 저를 바라보더군요. 형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니까 무슨 말이든 안 해도 된다고. 정서가 절대 죽어도 나랑 형은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형 얼굴을 볼 때마다 그때가 떠올라 괴롭겠지.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그 어떤 걸로도. 제 말에 형이 다시 고개를 떨구더군요. 눈물을 흘리는 듯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도 정말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정서가 이제와 이러는 것도 웃기지 않냐? 언제 그렇게 소중한 동생이었다고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 아니야. 형이 나를 정말 소중한 동생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 진짜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형에게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은 없어요. 어머니가 가끔 눈치를 보며 저에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셨지만 제가 단호하게 그러실 거면 오시지 말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꺼내지 않으시더군요. 죽고 떠난 사람은 원망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볼 수도 나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탓을 할 수도 없게 그냥 이렇게 떠나버린 사람을 말입니다. 딱 한 번 아내의 봉안당에 가서 한숨같이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외로웠냐고 말이죠.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요. 저는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다행인지 회사는 나날이 번창했고 또 그만큼 저는 더 바빠졌어요. 친구들이 무서울 정도로 일에만 몰두한다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라며 잔소리에 대더군요. 친구 대부분은 제 아내가 형과 그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그렇게 된 줄 알거든요. 시간이 꽤 흐른 뒤 형수님이 한번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외였어요. 저를 찾아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련님이랑 인사를 못한 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랑 못한 게 왜요? 그냥 같은 처지 같아서 그랬나? 아무튼 내내 걸렸어요. 다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물론 쉽게 잊히지 않겠지만 저를 생각하면서 위로 받으시고요. 아, 쟤도 살아내는데 하시면서요. 제 말에 씁쓸한 듯 웃으시더군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보다 도련님이 더 힘들 텐데 하면서요. 잘하셨어요. 형은 만나봤어요? 한번 찾아오긴 했는데 다신 보지 말자고 했어요. 진짜 다신 볼 생각도 없고. 그렇게 시작한 대화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형수님은 곧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간다고 하시더군요.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면 괜찮아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다고요. 조카들을 못 보게 되는 건 좀 서운하다고 이야기했더니 가끔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가끔은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과거에 행복했던 그 시절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는 별다른 인사 없이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한국을 떠난다는 인사와 함께 조카들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 속 조카들은 그전과 같아 보여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아마 어머니는 형에게 보여줬겠죠. 순간의 감정과 잘못된 선택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잃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형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후회할 겁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가족과의 관계와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자기 자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고로 죽은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는 힘내서 살아가 보려고요. 물론 그 전과 같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데도 힘내보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언젠가 정말 조금은 괜찮아지는 날도 오겠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한번 믿어보려고요. 시작하기 너무 힘든 이야기였는데 막상 다 이야기하고 보니 아주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슬픔은 나누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부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순간의 감정과 실수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큰 상처가 되니까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날도 춥고 해서 계속 집에만 머물면서 사연 유튜브 듣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리 평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라서 한번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써봐요. 저는 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는 어린 나이에 연애하다가 덜컥 제가 생긴 경우였죠.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겨우 22살이었고 아빠는 23이었대요. 아빠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 군대를 다녀와서 엄마는 절 낳는 것도 혼자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빠는 엄마가 임신한 걸 알고 무서워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군대로 간 거였는데 돌아와 보니 엄마가 혼자 저를 낳고 집에서도 쫓겨난 상태여서 급하게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군대에 있다 보니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건지 반성하게 되었대요. 엄마는 아빠랑 결혼하고 사정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20대 초반 2명이 같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리 나아질 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엄청 고생하고 당장 먹을 밥도 없어서 고민이 말이 아니었대요. 간신히 새들어 산 집의 주인분이 그래도 애기 엄마 하루에 한 번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서 엄마 끼니라도 해결하셨다고 해요. 아빠가 젊어서 그래도 곧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물론 아빠가 겨우 고졸에 나이도 어렸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진 못했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급여도 높지 않고 위험하기도 해서 엄마가 노심초사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아빠는 매일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고 오느라 녹초가 됐지만 들어올 때는 저한테 줄 작은 젤리나 초콜릿 같은 걸 사들고 오셨죠. 엄마는 언제나 저를 안고 손에서 놓지 않은 채로 길러서 제가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대요. 지금도 그렇고요. 가난해도 행복하게 자랐죠. 아빠의 벌이는 세월이 흐른다고 더 좋아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아빠는 공장이라도 취직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셨어요. 나이 먹고 몸이 약해지면 더 이상 건설 현장 일은 못할 테니까요. 제가 자라면서 고민은 더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3학년쯤 되었을 때 아빠가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침에 저하고 엄마한테 뽀뽀해주고 나갔던 아빠가 그날 저녁에는 들어오지 못하셨죠. 오후 늦게 하교하고 온 저를 맞아서 작은아마 간식을 주던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뭐라고요? 애아빠가요? 엄마는 숨이 막히는 소리를 내셨어요. 지금도 그 순간이 엄마가 제대로 말도 못 이으고 전화를 떨어뜨리던 그 순간이 눈앞에 생생하네요. 어렸던 저는 그 순간에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가 무너져 울기 시작했고 그 날카로우면서 절망적인 소리에 저는 겁에 질려 옆에 있다가 엄마한테 다가갔던 기억이 나요. 엄마? 미영아 어쩌면 좋니? 우리 어떡하니? 너희 아빠가... 엄마는 숨도 못 쉬면서 저를 끌어안고 울었죠.
어렸던 저는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엄마가 오니까 저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거실이 저와 엄마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던 기억이 나네요. 아빠의 장례식은 쓸쓸했어요. 무너져 내린 엄마의 곁에서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자다가 깨다가를 반복했죠. 엄마도 아빠도 가족이 거의 뿔뿔이 흩어진 분들이라 장례식장은 무척 한산했어요. 아빠의 직장이라고 해봐야 건축 현장이라서 뜨내기로 일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 동료도 많지 않았죠. 엄마는 가끔 오는 손님들 사이에서 넋을 놓고 있었어요. 아빠를 보내고 난 뒤 엄마는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를 기르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죠. 다만 취직할 때 몹시 힘드셨어요. 경력도 없고 가정주부로만 살던 사람을 다른 일에 써줄 리가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엄마 다녀올게. 미영이 집 잘 보고 있어야 해. 알았어요, 엄마. 라면 먹을 때 뜨거운 물 조심하고. 알았지? 엄마는 절 두고 나가면서 걱정에 노심초사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혼자 온종일 있기에는 어린 나이였죠. 엄마는 당시 간신히 한 병원의 청소일을 구하셨어요. 보통 청소 아주머니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을 많이 뽑는데 엄마의 사정을 알게 된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딱하게 여겨서 청소일이라도 괜찮다면 해보라고 하셨다고 해요. 엄마야 정말 돈 한 푼이라도 급한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다만 다소 큰 병원을 엄마 혼자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라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나가고 더 늦게 퇴근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밤 늦게야 돌아오는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 갔어요. 아직 어렸지만 그래도 쓸쓸함과 외로움은 다 알죠. 다른 친구들이 집으로 일찍 돌아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고 엄마와 함께 손잡고 놀러 다닐 때 저는 홀로 텅 빈 작은 집에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아빠가 돌아오리라는 기대도 없이 그저 엄마만 목을 놓고 기다렸죠. 그때부터 저는 누군가 기댈 사람이 참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미영아, 엄마 왔다. 그래도 저녁 늦게 병원 마무리까지 하고 온 엄마가 들어오면 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엄마, 나 기다렸어요. 그래, 내 새끼. 배고프지? 뭐 먹었어? 라면 먹었어요. 아유, 김치랑 밥 먹지 그랬어. 맛없어. 라면이 좋아요. 알았다. 그럼 엄마가 붕어빵 사왔으니까 이거라도 더 먹자. 그때 엄마가 내놓던 붕어빵 3개가 어쩜 그리 맛있는지. 엄마의 청소일은 급여가 무척 낮은 편이어서 사실 집 월세와 여러 전기세며 수도세를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붕어빵 하나 사오는 것도 무척 큰 마음을 먹고 사와야 했죠. 자라나면서 저는 공부를 그럭저럭 괜찮게 하게 되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학원이며 과외며 몇 개씩 다니는 데에 비해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물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교과서를 붙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시때때로 선생님께 여쭤보아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곤 했어요. 너 나중에 간호사 되면 참 좋겠더라.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저는 줄곧 간호사가 꿈이었죠. 병원에서 엄마가 보면 의사보다 간호사가 좋아 보여. 여자가 하기에 참 좋은 직업이다. 그치, 엄마. 돈도 많이 받지? 그럼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더라. 가끔 의사랑 결혼하는 간호사들도 있고.
엄마는 계속해서 병원 청소 일을 하는 동안 간호사라는 직업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전문직, 어떤 일이 있어도 튼튼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아빠가 돌아가고 나서 사회에 나가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았던 엄마 자신의 경험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이라도 간호대학을 가고 싶어서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죠.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성적을 평균 이상은 낼 수 있어서 저는 꼭 간호사가 될 거고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엄마의 벌이도 꽤 늘어서 대학 등록금은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던가요? 엄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이던 어느 날, 늦은 밤 돌아와서 물을 마시려던 엄마가 부엌에서 쓰러지셨어요. 방에서 공부하던 저는 부엌으로 나왔다가 엄마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경악해서 엄마를 외치며 흔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눈을 뜨지 못했고 저는 급하게 전화를 들어 119에 신고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번호조차 누르지 못하겠더군요. 스산한 늦가을이었어요. 엄마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지만 그대로 사망하셨죠. 사인은 심장마비였다더군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전 정말 넋을 놓고 있었어요. 세상이 전부 다 새카맣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너무 서러워서 왜 이렇게 엄마를 과로시킨 건가 싶어 엄마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갔죠. 데스크 직원들은 엄마가 오히려 혼자서 이 병원 일을 다 맡아서 하고자 하셨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야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요. 아마 네 대학 걱정 때문이었던 것 같구나. 엄마와 친했다던 데스크의 나이 먹은 직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학 등록금을 미리 모아둬야 제가 고생 안 할 수 있으니 엄마가 무리해서라도 일해서 모으겠다고요. 엄마의 벌이가 늘었던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죠. 저는 누구를 탓해야 할지도 알 수 없어서 그대로 집에 돌아와 끝없이 울기만 했어요.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 공부에 의욕이 있을 리가 없었죠. 저는 멍한 채로 1년을 보내버렸고 엄마가 그간 모아두신 돈을 생활비로 쓰면서 버텼죠. 그러다 보니 성적은 당연히 소직으로 하얀 곡선을 그렸고 간호대학은커녕 대학 자체를 못 갈 지경이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런 제 사정을 아셨고 절 안타까워하셨죠. 너 그러지 말고 대학 졸업하거든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서 얼른 일 시작해라. 간호조무사요? 그래, 너 꿈이 간호사였다며. 간호조무사는 대학 안 가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밥 굶을 걱정은 안 해. 완벽한 절망에 빠져있던 저는 선생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수능 공부 대신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졸업한 후 자격증을 따고는 일자리를 알아보아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처음 들어간 곳은 작은 병원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따로 있고 젊은 의사 선생님도 한 분 계시는 곳이었는데요. 엄마가 병원 청소 일을 하며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었죠. 예, 의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좁은 진료실 안에 앉아서 남 죽겠다는 소리만 듣는 직업이라 골치 아프겠더라. 그런데 내가 의사 말 잘 들어주니까 날 참 좋아해.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을 우연히 마주치면 무조건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사실 제가 의사 선생님께 잘 보여서 나쁠 게 없으니까요. 젊은 의사 선생님은 그게 좋았는지 항상 제가 보이면 먼저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젊고 깔끔한 훈남 의사 선생님과 매일 이야기하는 동안 감정이 천천히 변해갔어요. 저도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죠. 눈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탕비실에서 맥심 커피만 타서 먹으며 대화 나누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의사는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미영 씨는 항상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어서 좋아요. 저한테 다가오는 그 이기적인 여자들하고 확실히 다르니까요.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고, 제가 엄마 아빠가 모두 없다는 사실을 안 의사 선생님은 1년 뒤 제게 결혼하자고 했어요. 제 나이 당시 24, 의사 선생님은 30이었죠. 사실 의사 선생님과 사귄 것만 해도 저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간호조무사와 의사 간의 사회적인 시선 차이는 엄청나는 게 사실이니까요. 의사쌤은 다정했고 저를 좋은 레스토랑과 카페에 데리고 가주어서 마치 다른 세계로 붕 떠 날아간 것만 같았죠. 솔직히 그게 좋지 않았다고 못하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좋았지만 같이 다니면서 제가 대접받는 부분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 결혼이라니 전 정말 뛸 듯이 기뻤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 고아의 간호조무사인데 댁에서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다는데. 미영 씨만큼 다정하고 좋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미영 씨 놓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집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어머니가 미영 씨한테 뭐라고 하기라도 하면 내가 화를 낼 거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그의 말에 전 당연히 넘어갔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곧 결혼 준비를 들어갔어요. 사실 저희 집이 부모님이 안 계셔서 특별히 준비할 것도 많지 않았어요. 상견례라도 하려면 친정 부모님 한 분이라도 계셔야 하는데 정말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고 저 혼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시댁 부모님을 처음으로 뵈러 간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무서운 얼굴로 앉아 계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집안인데도 담배를 피우고 계셨고요. 시누이도 한 명 있었는데 제가 보기 싫다고 아예 자리에도 오지 않았어요. 딱 볼 때 이미 절 싫어한다는 게 아주 피부로 와닿았어요. 사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잘 길러놓은 의사 아들이 고졸 간호조무사, 그것도 고아랑 결혼한다니 말이죠. 시어머니는 절 노려보시더니 제 곁에 앉아있던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제 예비 신랑에게 눈을 돌리더군요. 기껏 데려온다는 게 저런 거니? 저런 거라니 어머니, 말씀 좀. 예비 신랑은 눈살을 찌푸리고 막아섰어요. 저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가만히 몸을 움츠린 채로 앉아 있었죠. 뭐라고 하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저 이 사람 인사시키러 온 거지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너? 기껏 길러놨더니. 의사가 된 건 제 노력에 의한 겁니다. 결혼은 제가 원하는 사람과 할 거예요. 예비 신랑은 굳은 얼굴로 어머니의 말을 원천 봉쇄했어요. 절 지켜주겠단 말이 헛말이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얼굴로 저와 예비 신랑을 번갈아 보더니 앓는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그리고 결혼을 했죠. 시누이는 결혼식에 와서 절 노려보더니 남편하고만 인사하고 쌩하니 사라졌어요. 피로 현장에서 남편과 함께 인사를 다니는데 시댁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던 시누이가 남편한테 한쪽 입꼬리를 올리면서 비웃음을 짓고 말하는 게 저한테까지 들렸죠. 간호조무사? 난 그래도 네가 좀 더 생각이 있을 줄 알았는데. 누나, 말 조심해. 아니, 한 1년 뒤에 봐봐. 그 사랑 얼마나 오래가나 보게. 벌써 한 반년 지나면 후회될걸? 남편은 차가운 얼굴로 시누이에게 답하지 않았고 시누이는 피식 웃으며 저를 한 번 훑어보더군요. 결혼하고서 시집살이가 시작된다고 해도 잘 참아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심하게 군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다가
남편이 절 저렇게나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시댁으로 불려가서 온갖 빨래와 설거지, 청소를 전부 다 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바닥 걸레질을 전체 다 하라며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걸레를 맡기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네가 대체 왜 내 아들이랑 결혼했는지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니? 집안일이라도 잘하는지 봐야지. 시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오만상을 찌푸리셨죠. 하기야, 저라도 잘 키운 의사아들 갑자기 고아 조무사 며느리를 데려온다고 하면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죠. 하지만 시어머니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건 신우였어요. 신우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볼 때마다 저를 노골적으로 깔보는 얼굴이었죠. 신우이는 어느 명품 브랜드 본사에 다니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다가 집도 잘 살고 동생은 의사니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우이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시댁을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있으면 신우이는 옆에 다가와서 커피를 엎질렀어요. 닦기도 힘들게 크림이 잔뜩 들어간 단 커피였죠. 일부러 엎어놓고서 신우이는 깔깔 웃곤 했어요. 어머, 옳게 고생 좀 하겠다. 얘, 이리 와라.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원래도 저런 일 하다 오네잖니. 간호조무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신우이를 부르곤 했어요. 진짜 난 올케가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결심한 거 정말 너무너무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해. 그러신가요? 나 같으면 진짜 꿈도 못 꿨을 거야. 언감생심 의사신랑이라니. 그러게나 말이다. 에휴. 신우이는 돌려 말하면서 저한테 눈치를 주고 절 무시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아니, 대화의 거의 90% 이상이 저렇게 절 무시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절 노골적으로 구박하고 시집살이를 시키셨다면 신우이는 살살 그 옆에서 제 약을 올리며 제 주제를 알라는 식으로 비꼬곤 했어요. 전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 근처에 있었고 시댁에서 저녁 준비까지 전부 끝내고 나면 그래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자주 시어머니가 퇴근하는 남편을 시댁으로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지만 남편은 너무 피곤하다며 집에서 먹겠다고 거절했어요. 남편이 거절할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솔직히 보기 좋았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전화하고 나면 꼭 저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있든 말든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자기. 오늘도 힘들었지? 여보, 나 빨리 집에 가서 당신이랑 저녁 먹고 싶어요. 그래. 나 지금 병원에서 퇴근하니까 금방 도착할 거야. 저녁 먹자. 한없이 다정한 말투로 말해주는 그 덕분에 저는 맺힌 것 다 털고 저녁이 되면 가뿐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가자 남편의 병원 퇴근 시간이 점차 늦어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갑자기 병원 확장이 결정되었다며 몹시 피곤해했어요. 병원 확장? 잘 됐네. 그렇지. 난 페이도 더 받을 거고 원장님이 건물도 옮기고 기계도 더 들여놓을 거래. 갑자기 욕심을 내시는 건가? 아님 요즘 환자 많아? 둘 다인 것 같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오면 잠만 자기 일쑤였어요. 저와 저녁도 먹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럴수록 저는 외로워져 갔어요.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식모처럼 일하는 건 여전했고 저녁 때는 집에 와봤자 남편이 없거나
있어도 잠만 잤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남편이 제게 소원해진 걸 눈치채고 시누이와 쑥덕거리곤 했어요. 전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하루는 남편을 붙들고 울기까지 했죠. 여보, 나 더는 못 견뎌요. 시어머니랑 형님 좀 말려줘요. 왜? 요즘 더 심해? 계속 심했어요. 난 정말... 하지만 그때 남편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고 저를 툭 떨궈내더군요. 좀 참아. 여태 잘 참았으면서 뭘... 여보. 아니,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나랑 결혼하면서.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말했죠. 간호조무사였잖아. 의사하고 결혼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 알아? 난 그래도 바람은 안 피잖아. 아휴, 그러니까 좀 참아. 나 피곤하게 하지 말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제가 귀찮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더군요. 딸깍하고 문 잠기는 그 소리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저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 숨을 죽이고 울었어요. 이제 남편마저도 믿을 수가 없었죠. 전 이 집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받은 상처가 쌓여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결혼하고서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던 주말 어느 날이었어요. 전 주말이 제일 싫었는데 시누이가 쉬면서 집에서 저한테 온갖 소리를 다 해댔기 때문이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신우는 부엌에서 제가 설거지하는 꼴을 보며 비웃으면서 지나가더군요. 아니,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네 올케? 차라리 식기세척기가 낫겠다. 왜 그래 대체? 정작 본인은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는 사람이 그렇게 비웃으니 속이 들끓더군요. 제가 가만히 있자 신우는 아예 뒤에 팔짱을 끼고 서서 쏘아붙였어요. 정말 수준 안 맞는 사람이 시집와서 동생 신세 망치는 거 보기 싫으네. 나 같으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라도 결혼 안 했을 거야. 아, 하긴 올케는 그럴 만한 염치가 없는 사람인가? 제가 대답하지 않아도 신우이는 계속 말하더군요. 동생이 어제 나하고 전화하면서 그러더라. 이제 집에 들어가기 좀 지친다고. 올케, 그렇게 동생 신세 망친 것도 모자라 바가지 긁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어쩜 그렇게 뻔뻔해? 저기요. 처음으로 제 입에서 목소리가 거칠게 나갔어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공격적으로 커지자 신우이가 당황한 얼굴이더군요. 전 더는 참을 수 없어 고무장갑을 빼서 내려놓고 이를 악물고 거실로 나갔어요. 뭐라고? 건방지게 어디 손이 시누이한테 저기요야? 시누이는 사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 밟고 좋은 회사 들어간 온실 속 화초나 다름없었죠. 잔뜩 허세를 부리곤 있었지만 온갖 멸시 다 받으면서 살아남았던 저와는 달랐어요. 저는 노려보는 시어머니 앞에까지 와서 화를 사겼죠. 고아,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제가 고아의 간호조무사로 자라서 먹고 사는 거에 당신이 뭐 도와준 거 있어요? 올케! 예, 너 대체 무슨 버릇이니? 고아라서 이렇게 가정교육도 못 받았지. 하여간. 그 순간 저는 손을 날려서 시누이 뺨을 갈겼어요. 시어머니가 뻣뻣하게 굳어 꼼짝도 못하더군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정교육 못 받은 건 그쪽이겠지. 당신도 마찬가지고. 어째 부모가 다 있으면서 꼴이 이 모양이야? 올케. 한 대 더 맞기 싫으면 입 다물어. 제가 독을 품은 채 말하니까 시누이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겨우 한 대 맞았다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시어머니도 겁을 먹어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제야 이제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뇌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라도 믿고 기대려 했던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저는 그대로 시댁에서 돌아 나와 집으로 와서 짐을 쌌어요. 시누이 뺨까지 갈긴 마당에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죠. 전화가 미친 듯이 왔지만 저는 거기까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집에서 나온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자기가 조금 소홀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며 돌아오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었고 남편이 이전처럼 믿을 수 있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남편은 몇 번 더 설득하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도 알고 있는 마당에 그냥 좋게 헤어지자 싶었는지 합의 이혼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혼한 후 돌싱이 되어 살고 있어요. 그래도 간호조무사로 경력이 있어서 생계는 책임질 수 있어 다행이랄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 채널 영상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댓글을 잘 보는 사람인데요. 기혼자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짐작이 되더라고요. 저는 햇수로 10년째 사귄 남자친구가 있지만 아직 결혼은 안 한 미혼자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장수 연애 커플. 나이 많으신 분들의 눈에는 저희가 좀 특이해 보이려나요? 딱히 결혼까지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오래 교제해온 만큼 서로 간의 신뢰가 있네요. 지금 현재는 살림 합쳐서 동거하기로 한 상태이고 짐을 들여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예 이참에 혼인신고를 할까 신중하게 고민 중입니다. 결혼 안 하고 연애 상태로만 오래오래 살 수는 없을까요? 결혼 생활 오래 하신 기혼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니까 여력 되시는 분들은 댓글 주신다면 다 살펴볼게요. 저랑 남자친구는 가치관이 비슷하고요.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결혼 문제 가지고 터치 안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굉장히 프리하신 분이더라고요. 저희 집 쪽은 제가 원래 결혼이란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라왔어요. 저에겐 이상적인 결혼관이란 게 있어 본 적이 없었네요. 왜냐하면 죽도록 마음고생해온 저희 엄마를 내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보다는 제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무조건 우선이었어요. 저 7살 때 밤에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일어나야만 했던 날이었습니다. 눈을 떠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싸운다기보단 아빠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것 같네요. 저의 귀에 생생하게 박혀서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기억나는 엄마의 목소리는 어린 여자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냐고! 슬프게 따져 묻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소리 지르니까 아빠는 무섭게 욕하기 시작했죠. 어렸던 저는 그 상황에 오금이 지를 정도로 두려워져서 안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떨다가 간신히 제 방으로 돌아와 잠들 때까지 훌쩍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아빠와의 마지막이었어요. 저에게 아빠는 원래부터 아주 바쁜 사람이었고 자주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렸을 때는 같이 놀러도 가고 분명 평범한 가정의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사진들 속에선 그러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가 엄마와 저를 버리고 떠났을 그 즈음에는 이미 함께 공유하고 있던 추억이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빠가 사라졌다는 게 어린 마음이 무서웠죠. 아빠 왜 안 와? 언제 와? 몇 밤 자면 오는 건데? 제가 하도 물어대니까 엄마는 아빠가 외국에 일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멀리 떠났다고요. 이때 엄마 나이가 30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고작이었습니다. 고작 30이요.
제가 성인이 되어 나이 먹고 나니까 당시 엄마가 얼마나 어린 나이였는지, 얼마나 막막했을지 싶어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와 둘이 주공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는데 저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외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진작에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만 계셨는데 이때 병으로 고생하셨거든요.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가뜩이나 가난했던 저희 집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외삼촌네도 돈이 없었기에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가 없는 형편에도 돈을 댄 대신에 외삼촌네가 외할머니 간병을 도맡아서 했고 이후에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소위 노는 애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애들과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놀러 다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도 했었죠. 시내에 있는 돈가스 레스토랑에서 시급 2,000원 받고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엄마한테 걸려서 엄청 혼났습니다. 제발 공부나 해. 왜 쓸데없이 머리나 신경 쓰고 교복 수선이나 하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엄마는 무척 속상해했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 고민이나 사춘기 감수성을 몰라주는 엄마가 원망스러워서 반항했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고된 공장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엇나가선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밤에 혼자 밥상 펴놓고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저는 구석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그 모습에 눈치가 보였죠. 한참 혼자서 소주를 마시던 엄마는 저한테 와보라 그랬습니다. 네 아빠랑 드디어 이혼했어.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수년간 가슴 속에서만 묻어두었던 존재를 엄마가 먼저 꺼내는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빠, 그럼 지금 뭐 하는데? 어디 있는데? 아빠 재혼했어? 그건 모르겠어. 서울에 있다더라. 이미 오래전에 집을 나간 아빠. 그럼에도 이혼 소식에 새삼 망연자실한 저에게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주었습니다. 단순히 바람이라고 칭하기에는 아빠의 행적이 너무 추잡했었다네요. 저 6살 생일 때도 아빠는 술집에서 여자 끼고 노느라 저녁 늦도록 안 들어왔었대요. 그 일을 계기로 두 분의 갈등은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어떤 어린 여자 하나랑 붙어먹더니 기어이는 우리를 두고 무책임하게 나가버렸지. 에휴, 이제 정식으로 이혼했으니 차라리 홀가분해. 넌 온전히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 거야. 우리 딸 위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엄마의 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자려고 누워서는 몰래 울었죠. 엄마의 한숨 소리가 무겁게 들려오는 것에 저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그 후로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일 끊긴 적 없이 다녔습니다. 제가 나름 목표로 했던 수준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무려 300만 원대였어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이제 갓 20살이 되었을 뿐인데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늙어 보이던지요. 몸에서 쑤시지 않는다는 곳이 없었고 늘 고생길만 걸어왔죠. 남들처럼 친구 만나고 지인들과 친목하고 가족여행 다니고 그런 일상이 엄마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일, 돈, 그리고 저. 딸 하나 있는 거 책임지려고 엄마는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어요. 그 커다란 등록금 턱 내놓는 걸 보고 엄마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던 것 같아요. 게으름 안 피우고 열심히 하겠다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도 알바도 틈틈이 했고 바로 취업이 여의치 않아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기업에서 인턴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았어요. 재직 중에 자격증 공부도 해서 추가로 따두었고요.
제가 봐온 한 인생에서 한 번도 안식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엄마에 비하자면 저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저는 충실할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저와 성격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을 이때 많이 만나게 되었고, 지금의 남자친구도 이 시기에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에서 투룸, 임대 아파트까지 저희의 거처가 변하는 동안 엄마는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원래 꿈의 목표로 삼았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취업하고 나서도 믿기지가 않아서 엄마랑 문자 그대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둘이 소고기 파티하면서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올 때라며 자축했죠. 그런데 회사 생활이라는 게 꿈이 그렸던 것과는 딴판이었고 정말이지 만만치 않았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힘들고 아프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고 저 때문에 엄마가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허리 디스크 증세도 생겼고 편두통으로 약까지 먹으며 저는 회사에서 버텼고요. 악바리 정신으로 해나가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위의 인정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저의 자리란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녀에게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들었죠. 대출을 껴서 엄마와 저의 보금자리 아파트를 장만하였어요. 저희 명의였습니다. 말로만 우리 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것인 우리 집을 갖게 되었단 것에 저절로 행복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를 장만하고 나서 그때서야 엄마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공장, 식당, 그리고 빌딩 미화 일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있던 곳은 모델하우스였죠. 그곳에서 청소원으로 일을 하였던 엄마는 드디어 노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희의 새 집에서 엄마는 정말 많이 기뻐했어요. 살다 보니 결국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 길었던 고행길을 지나온 보람이 있어.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것 같아. 제가 첫 취직했던 때부터 엄마 보고 일 좀 그만 다니라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계속 말은 해왔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집을 장만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더 욕심을 냈던 것도 있었죠. 치과 외에는 병원을 다니지 않았던 엄마가 내심 마음에 걸려서 건강검진을 몇 번 권했습니다. 시간 없다느니 번거롭다느니 하는 이유로 엄마는 미뤘었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컨디션이 좀 나쁘다고 했어요. 하도 오래 일해왔던 몸이 어울리지도 않게 편히 들어앉아 쉬려니까는 이렇게 탈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엄마는 끝내 제가 밀어붙여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판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암이 발견되었어요. 왜, 어째서, 설마 싶은 부정적인 예감은 모조리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인생의 순리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볕들날을 맞이했다며 진심으로 행복해했던 엄마는 그 평화롭고 여유로운 일상을 불과 몇 달 누리고선 바로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몇 주 후에는 기적처럼 퇴원할 수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다시 엄마와 생활할 수 있다니 천만다행이었죠. 하지만 1년 뒤 다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저는 암이란 병 자체가 그래서 너무 증오스러워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겨주었다가 절망 끝으로 떨어뜨리는 무서움이더군요. 재발되었음을 확인하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기로 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무섭다는 말을 했어요. 나 너무 겁이 난다. 무슨 소리야, 엄마. 약한 소리 하지 마. 하루도 더 지체할 수 없어. 우리 내일 당장 가야 돼. 저는 단호하게 나갔어요. 저라도 정신머리 단단히 챙기고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되는 일들 중 하나예요. 그냥 엄마 좀 안아주고 그 힘든 마음 어루만져 줄 걸.
못난 딸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다고 엄마한테 차갑게 말했는지 모를 일이에요. 늦은 밤 저는 심란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물이나 한 잔 마시려고 방 밖으로 나왔는데 서재 방 쪽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슬쩍 가서 확인했더니 엄마가 그 방구석에 앉아서 스탠드만 켜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는 그 모습에 저는 그게 옛날 앨범임을 알 수 있었어요. 작은 크기의 그 옛날 앨범은 진짜 오래된 사진만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랑 있던 시절의 사진은 다 그 앨범에만 있었죠. 저도 모르게 착잡하게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내 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깨를 들썩이더니 작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숨죽이며 울었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간 후로 평생 저만 보며 고생해온 엄마. 이제야 숨 좀 쉬면서 살 것 같은데 그러자마자 모든 게 끝나버릴까봐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런 저희 모녀를 두고 떠난 그 아빠란 인간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네요. 다시 병원 생활을 시작한 엄마는 그 이전보다 훨씬 괴로워했습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저에게 강인했던 사람이 저희 엄마였어요. 언제나 의연한 모습만 보여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의 영웅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에 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죽여줘. 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대로 가련다. 난 이제 그만 가련다. 엄마 왜 이래? 괜찮아. 다 괜찮아. 어? 엄마 할 수 있어. 안 되겠어. 나는 못 버티겠어. 나는 안 돼, 이제.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는 거대한 고통에 턱이 으스러질 만큼 하도 이를 악물어서 치아 표면이 갈릴 정도였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다가 돌연 저에게 애원하기도 했어요. 이건 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살아있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고 조금 살만한 순간이 오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던 엄마입니다. 이 괴로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보호자인 저에게는 죄악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가 세상을 떠난다고만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아졌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 그런데 제발 살아만 주라. 우리 이제 잘 살아갈 날만 남았잖아. 이거 고비만 넘기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엄마도 그거 알잖아. 안 그래? 제가 호소할 때면 엄마는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숨도 거의 못 쉬었어요. 자가 호흡은 아예 불가능했고요. 누워있으면 폐가 캔 찌그러지듯 하는 것 같다고 해서 계속 앉아있어야만 했습니다. 잠도 그 자세로 자야만 했고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지던 때 어느 날 고통에 잠식되어 몸부림치던 엄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왜 날 떠났어? 어린 자식 두고 눈에 밟히지도 않았냐, 이 새끼야? 꺼이꺼이 울면서 숨 넘어가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의 야외 정원으로 나가서 한참을 먼 곳만 응시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넓은 서울 어딘가에 아빠란 사람, 그 사람이 있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궁금증 뒤에는 아마 그럴 것이다란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가족 버리고 떠난 천하의 냉혈한인데 알아서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증오심이 피어올랐네요. 아빠란 사람만 아니었어도 엄마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오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하고 나면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점차 사그러져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결같은 기도를 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게 모든 일 다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그거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엄마만 살려주세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욕심 안 내고 살겠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만 살려주세요. 휴대폰 메모장에도 여러 번 적어놨어요. 엄마만 살려주시면 봉사하며 살겠다고, 기부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런 내용들을 간절하게 써놨습니다. 하늘에 대고 처절하리만치 기도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인력으로는 엄마의 상태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줘. 엄마로 살아본 게 처음이라 그랬어. 나도 처음 해보는 엄마라서 어설펐어. 너 싫어서, 너 미워서 일부러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사랑만 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엄마의 마지막 말, 저에게 남긴 유언은 미안하다는 것이었어요. 머리 아플 정도로 울었습니다. 미안한 건 저였어요. 평생을 그래왔어요. 엄마에게 늘 미안한 일만 만드는 딸이었어요. 이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사람만 준다면 평생 효도할 텐데. 엄마는 호흡길이 막혀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로 전이 된 지독한 암으로 인해 엄마의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엄마 끌어안고 미친 듯이 오열하고 몸부림쳤던 탓인지 장례식장에서는 초연하게 있었습니다. 혼자 많은 상념 속에 갇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의 곁에 있었던 엄마. 저는 살아온 평생을 엄마를 봐왔는데 엄마가 즐거웠던 일이 뭐가 있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엄마를 많이 행복하게 했었던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도 답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원 가기 전날 혼자 옛날 사진 보면서 흐느껴 울던 엄마의 모습만이 잔상으로 남아 있었죠. 엄마를 안치하고 난 후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들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그 사람, 저희 아빠를 찾고자 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 모녀를 버리지만 않았다면 엄마의 끝은 지금과는 달랐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복수를 하지 않고서는 제가 남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프기 전에도 깊은 밤이면 가끔씩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아빠 얘기를 하고선 눈물 짓곤 했던 엄마를 기억했습니다. 이런 여자를 버린 남자는 행복했을까? 아빠를 찾으면 그 상간녀 낯짝도 볼 수 있을까? 점차 광기 어린 궁금증에 사로잡혔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빠를 찾고자 했어요. 남자친구도 일심동체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합법적인 형태로만 결과물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아빠를 찾아야만 했던 저의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은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아빠가 살고 있다는 곳, 집 주소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크게 당황했습니다. 제가 서울 살아보진 않았어도 여기가 뭐하는 동네인지는 알았어요. 방송 같은 데서도 본 적 있었고 저도 서울 가까운 지역 거주자였으므로 이 동네쯤이야 알고 있었죠. 거기까지 확인하니까 갑자기 속이 좋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떨리기도 하고 못 찾아갈 것 같았습니다. 기껏 어렵사리 도움받아 주소까지 받아놓고선 며칠 협의했어요. 그냥 이대로 가슴에 묻고 살자는 결심까지 갔었네요. 그런데 차마 엄두가 안 나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두었던 엄마의 유품들. 주말 아침부터 웬 바람이 불어서 부지런하게 정리를 하다가 문득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걷잡을 보일 수 없을 만큼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엄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떠난 이후로 저도 조울증 환자나 다름없었는데 그래서 충동적이었나 봐요. 그 길로 받아뒀던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숫자를 똑바로 보고 나서도 찾기 어려워서 동네를 좀 헤매야 했어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한테 물어서 간신히 찾아갈 수 있었죠. 그 동네는 바로 쉽게 표현하자면 서울의 오래된 어느 달동네였습니다. 주소지 앞에 선 저는 약간의 숙연함을 맛봐야 했어요. 허름한 집들 사이로 그것보다도 못한 단칸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 누구쇼? 걸걸하게 갈라진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 단칸방 안에 들어앉아 제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안 그랬다면 소리라도 질렀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제 아빠였어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볼품없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병세까지 짙어 보이는 빈약하기가 아주 이를 데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엄마보다 고작 2살 뒤였던 아빠가 나이보다 10살은 더 들어 보였어요. 그럼에도 저는 한눈에 아빠란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특유의 기다랗고 처진 눈매. 정말 싫지만 제가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이런 곳도 집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건가 싶은 공간에 들어앉아 있는 힘없는 노인을 향해 제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그러시겠죠.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저의 말에도 그저 멀뚱하게 활짝 열린 문 사이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 다였습니다. 힘이라고는 없어 보였어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느껴지는 그 생기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웬 옷들은 그렇게 많은지 전부 헌옷 수거함에서나 볼 법한 옷들이었어요. 그 와중에 핸드폰을 받쳐서 세워놓은 걸 보니 TV 대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인가 봐요. 그때는 제가 많이 어렸죠. 너 혹시 희영이냐? 아빠의 말이 그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는데 저는 그런 기색을 안고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자기 딸 이름은 용케 기억하시네요. 벌어진 입 사이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군요. 아빠는 그렇게 입을 벌린 채로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엄마랑 저요. 그쪽 덕분에 개같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개같이 성공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쪽이 살아온 인생보다는 파란만장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네요. 힘없이 앉은 채 저를 올려다보는 그 표정, 그 탁해진 눈빛에 깊은 회한이 순간 깃들어 보인 것 같았다면 저의 착각이었으려나요? 저는 목이 잠기는 것 같은 감각이 들어 다음 말을 얼른 뱉었던 것 같아요. 잘 지내세요. 처자식 버리고 떠났으니 그만큼 오래 사셔야죠. 안 그래요?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지옥 가시기 전에 혹시 다 자란 딸 모습 궁금해하실까봐 최소한의 도리상 얼굴 비춰드리고자 와본 거예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빠의 공허한 눈가가 젖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저는 급하게 돌아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점점 그 집에서 멀어져 가는데 멀찍이 뒤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따라오려다가 그랬는지 넘어진 것인지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멀리 세워준 제 차까지 쉬지 않고 걸어갔어요. 자꾸 복잡한 상념이 들어서 일부러 흩어보냈습니다. 막상 차에 들어와서 앉으니까 바로 출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속에서는 울분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에 붙여놓은 엄마 사진 보니까 그런 이상한 느낌이 더 진해져서 마음 추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아주 어릴 적의 일이 문득 떠올랐어요.
정차하던 도중에 고깃집 간판을 봐서 그런가 봐요. 정말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 6살 때였나, 7살 되고 나서였나, 동네에 새로 개업한 갈비집에 갔었거든요.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연신 웃으면서 새 식구가 아주 맛있게 돼지갈비를 구워 먹었었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그런 추억도 있었다니 신기하면서도 꿈만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보면서 그 사람을 아빠라고 지칭하니까 어색하고 기분이 묘합니다. 제가 따로 어떤 복수를 하지 않아도, 더 구태여 어떤 말을 얹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삶의 지난 과정에도 업보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번듯한 어른으로 자라난 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지금의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